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부가 이른바 방역 만리장성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34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들은 무조건 시설에 격리시키던 조치도 폐지했습니다. 입국 문턱이 낮아지면서 반가운 분들도 많겠지만 최근 중국 내 코로나 감염 상황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들이 줄지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강제 격리 조치가 폐지된 뒤 들어온 첫 입국자들입니다.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과 연인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等我女儿在香港工作，2020年春节回来了之后，就再因为疫情嘛，就再也没有能回来。非常开心，不用隔离的日子非常开心，谢谢。 폴란드 바르샤바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I am working in Beijing, so I just visited Europe for 1 month. I can't wait for my children to visit us here in China. 그동안 해외 입국자들은 곧바로 격리시설로 옮겨졌는데 이제는 공항에서 바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방역 만리장성을 폐지한 건 34개월 만입니다. 이제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때 3주 동안 하던 시설 격리는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입국 후 PCR 검사도 사라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격리 폐지를 환영하며 해외 교류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那相信我们的相关工作呢，也将会继续全面有效的来推进，为中外人员往来健康、安全、有序的来进行往来，创造更好的条件。 당장 중국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 포럼이 오는 3월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고 지난해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스포츠 행사도 개최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격리 폐지 첫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항공편은 8편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그럼 조희영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특파원,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세계 교역량도 많다 보니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항에 직접 다녀왔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많이 북적거렸습니다. 격리 폐지 첫날인 만큼 홍콩에서 온 첫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마중객들과 취재진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제가 지난해 입국할 때만 해도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한 뒤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해야 해서 공항이 상당히 썰렁했는데 공항이 마중객들로 북적거리는 풍경은 거의 3년 만이라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격세지감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입국이 자유로워진 걸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빗장을 거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중국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요. 며칠 전 유럽연합도 회원국들에게 방역 강화를 권고했는데요.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도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중국으로 여행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확진자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방역을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며칠 안 남기도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까지 늘면 중국 내 유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입국자들이 단기간에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각국이 방역을 강화했고 또 국제선 증편이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춘제 기간인데요. 올해는 3년 만에 이동 제한도 없어져 무려 연인원 20억 명이 움직일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유행 규모가 더 커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일 거란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국경문이 다시 열리면서 우리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했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291명 가운데 43명이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 14.8%로 7명 중 1명꼴입니다. 하루 전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아직 들쑥날쑥해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의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이 큰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향후 한 달 이내에는 유행 정점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해외 유입이 극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홍콩과 마카오도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홍콩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은 1,212명. 하지만 실제 탑승한 사람은 109명 적은 1,103명이었습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국 전후 이중 검사까지 실시하고 있어 중국의 입국 격리 해제가 당장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중국 춘제 기간 유행 확산으로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듣지 않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자유롭게 못 오실 거예요. 의료 시스템의 일시적인 붕괴라든지 중국이 더 광범위하게 마지막까지 번지면서 거기에서 변이가 하나 생기거나 그런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거지. 국내 유행은 신규 확진이 2주 연속 줄면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이 내세웠던 실내 마스크 완화 요건 4개 지표 가운데 2가지도 충족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중국의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확인하는 등 군의 부실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경호처 소속 방공부대 역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경호처 방공부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걸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 상공 방어 임무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이중으로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반경 3.7km P-73 비행 금지 구역 방어는 수방사 1방공여단이, 그보다 안쪽 경호작전구역 방어는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수방사 55경비단 방공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수방사 방공여단 레이더뿐만 아니라 경호처 방공대 고성능 레이더에도 탐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호처 방공대에는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청와대 촬영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에서 대당 11억 원을 주고 들여온 소형 무인기 탐지 전용 레이더가 여러 대 배치됐습니다. 여기에 소형 무인기를 향해 방해 전파를 쏴 무력화시키는 공격무기도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수방사와 마찬가지로 당시 경호처 방공대 역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 안쪽까지 침범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대응도 못했습니다. P-73 공역 침범 사실을 사후 조사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군이나 경호처 방공대나 대응이 허술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데도 이번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을 조사 중인 군은 경호처 방공대에 대해선 별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무인기가 경호처가 관할하는 경호작전구역까지는 침범하지 않았고 서울 전역 방어 책임이 있는 수방사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선 대통령실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 방공대를 군이 직접 조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합참은 무인기 침범 상황 전파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방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 공유와 협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작전 대비 태세 격상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시 강화와 공중전력 투입 등 필요한 작전 조치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연일 발령됐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입니다. 한강 다리는 희미한 윤곽만 보이고 강 건너편 고층 아파트들도 잿빛 먼지에 갇혀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객을 사로잡던 서울 광화문 광장도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탁 트인 시야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빌딩들이 잘 안 보이고 좀 흐려요. 회색이고. 주말 내내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에 호흡기 이상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애들이 아침에 좀 기침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오늘 오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4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인 20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대부분 나쁨 수준을 나타내 전국 9개 시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폐기물 소각장과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많이 뿜는 사업장은 가동률이 제한됐고 건설공사장 작업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먼지 청소 차량의 운행 시간을 평소보다 늘린 곳도 있었습니다. 8시간씩 60km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분진 그런 걸 청소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만 국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내일도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장은 강풍이나 비처럼 미세먼지를 해소할 요인도 마땅치 않습니다. 잔류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이제 같이 축적되면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분다든지 아니면 비가 내린다든지 그런 해소 기작이 없다 보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는 11일 남부 지역부터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해 오는 13일쯤 전국에서 낮음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 오늘 오전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력발전소 설비 위쪽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소방차에선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는 20km 이상 떨어진 바다 건너편 서산 지역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뭐 미사일 떨어진 줄 알았고요.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발화 지점 주변에 직원 12명은 즉시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불이 난 설비는 발전에 필요한 주력 설비가 아니어서 전력 공급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시설. 야간 근무자로 오늘 처음 출근했던 50대 후반 남성이 오늘 새벽 5시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1시쯤 출근해 3시간가량 택배 물품을 분류하다가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휴게실에 쉬시다가 안 계시니까 화장실에 쓰러져 계신 걸로 신고를 하신 거고.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건조특보가 보름째 발령 중인 부산에선 열흘 만에 같은 곳에서 다시 산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부산 강서구 봉화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임야 0.5헥타르를 태우고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로에 갈색말 2마리와 조랑말 1마리가 도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오늘 저녁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 말 여러 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포획에 나선 경찰은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깡통 주택이라는 말이 있죠.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거나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 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무려 절반 이상이 이런 깡통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부부. 석 달 뒤면 전셋집 계약이 끝나는데 연락이 끊겼던 집주인이 최근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20대 집주인이 60채 가까이 집을 소유했고 공범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장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결혼해야 할 시기인데 이것 때문에 다들 너무 남불나라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일도 못하고. 보증금 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2030 세대. 오로지 어린 사회초년생들만 이렇게 매일 밤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세 또는 타살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나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보증금 보험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보험에 든 주택마저 54%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에 걸린 빚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 비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보는데 수도권 3곳 전부 이런 깡통주택이 60%에 육박했습니다. 강서구는 79%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2021년도에 전세 가격이 높았잖아요. 또 2021년 내내 다 전세 가격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기가 지금부터잖아요. 올해 많이 터질 겁니다.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1년 전보다 83%나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밀어주던 놀이기구가 뒤집히면서 어린이 3명이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더 재밌게 해주려다 그랬다는 건데 부모들은 안전장치도 부족하고 사고 대처도 미흡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부산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 아이들을 태운 놀이기구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기구 양쪽에 서 있던 직원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찔할 만큼 높이 올라갔던 놀이기구가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그대로 뒤집혀버립니다. 아이들은 안전띠를 맸지만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혔고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애 입에 피가 항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떨려서 이렇게 안전벨트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얼굴 한쪽은 다 완전 갈린 것 같았고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울고 하니까. 또 다른 아이는 눈과 머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4살과 7살 사이 어린이 6명 중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직원 5명은 모두 5년 이상 경력자였지만 안전조치와 사고 후 대처는 미흡했다는 게 부모들의 설명입니다. 그냥 바닥이었어요. 맨바닥. 매트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 택시를 불러서 갔는데 아직 애기들이 피를 흘리고 지금 다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갔고. 업체 측은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려다 생긴 일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재밌게 오래 태워줘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에 좀 많이 태워주다 보니까 이제 힘 조절이 좀 잘 안 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사고 당일 하루 50분씩 3차례 진행됐는데 업체 측은 사고 이후에도 해당 기구만 뺀 채 마지막 일정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선거 사무실을 여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며 윤심팔이는 안 된다고 견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내 윤석열 대통령과 2심 전심 관계라며 윤심팔이 후보가 아닌 대통령의 힘을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선거사무소를 여는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에 대해선 김치는 쉰다고 비꼬았습니다. 김장연대라고 들어보셨죠? 뭐 3월 되면 쉴 텐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텃밭연대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로 대표적인 친윤 후보로 발돋움하려던 김기현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장은 3월달 되면 김치 냉장고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김장이 들어있는데요.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올릴 법한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움직임도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 발언 직후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란 경고로 해석됐지만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충돌을 피하면서도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나 전 의원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했지만 나 전 의원은 오늘도 MBC와의 통화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1월 7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날짜에 맞춰 36시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성탄절 내내 폭격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성탄 전야 예배에서 성호를 그으며 전쟁을 성전이라고 지지한 러시아 정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지에서 조명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안 교회에서 열린 성탄 전야 예배. 홀로 예배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이 성호를 긋는 엄숙한 모습이 현지 TV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번 전쟁을 서방과의 성스러운 투쟁으로 봐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고 푸틴은 정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성당에서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 독립한 뒤 열린 첫 성탄 예배. 31년 만에 모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가 제안한 36시간 휴전 제한을 수용한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 각지에선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취재진도 황급히 방공호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동부전선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폭격으로 무너졌고 특히 바흐무트 곳곳에서는 성탄절 연휴 기간 포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Потім каже, що зараз буде перемир'я, це все треба навпаки перевертати просто і розуміти, що 러시아 측은 먼저 폭격을 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라면서 36시간 휴전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탄절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먹잇감이 되지 않고 야수를 물리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에서 MBC 뉴스 김명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1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위주의 수출 부진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경기도 전반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정부들을 거치며 보장성이 강화된 현행 건강보험에 대수술을 예고한 현 정부의 근거를 따져봤습니다. 또 지난해 12구 참사 현장을 겪은 뒤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감독 경질 사태로 어수선한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컨디션 난조로 빠지고도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권순찬 감독이 갑자기 경질된 이후 이영수 감독 대행도 한 경기만에 사퇴. 급하게 선임한 김기중 신임 감독은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김대경 코치가 또 대행을 맡았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흥국생명 팬들은 한결같이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냈는데요.
주포 김연경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올 시즌 처음 선발에서 제외됐지만 흥국생명은 옐레나가 28점, 김연경 대신 투입된 김다은이 19점을 보태 4연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대행의 대행으로 나선 김대경 코치는 이기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배구인으로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선수들 잘 다독여서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까지 다 승리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스태프, 선수, 팬까지 아무도 웃지 못할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WBC 대표팀 주전 1루수로 꼽히는 최지만 선수가 소속팀 합류를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팔꿈치 수술 후 재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국한 최지만 선수. 대표팀 합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많이 배고픔이 있었고 몸 상태가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 하자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 중 상대팀으로 만났던 에드먼 선수의 대표팀 합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일로 와서 같이 먼저 인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래서 한국 사람이냐 저는 몰랐거든요. 조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열리는 준결승전 진출이 목표라는 최지만 선수. 빠른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자 피겨의 15살 샛별 신지아 선수가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1위로 태극마크를 달며 당당하게 세대 교체를 알렸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륙의 혼탁한 하늘,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오후부터 대기 확산으로 초미세먼지가 다소 옅어졌지만 내일 오전부터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고농도는 아니겠고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입자가 더 큰 황사먼지가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이후로도 먼지를 씻겨줄 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목요일까지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츰 눈구름이 다가오긴 할 텐데 내일 새벽 시간 경기 북동부와 영서 지방에 살짝 지날 뿐이겠고요. 날은 오히려 갈수록 더 온화해져서 주 중후반에는 3월 중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내륙에선 비나 눈, 안개가 얼어붙어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내일 밤한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아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대구도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6도, 대전 8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기질 상황은 금요일쯤에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차츰 나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